여러분, 지금부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전 재산 10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3억 원이 넘는 돈을 제 남편이 몽땅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늘 그렇듯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의 코 고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던 아침 뉴스 소리, 심지어 그가 늘 떨어뜨리던 숟가락 소리까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이 밀려왔죠. 여러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순간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단단히 마음 붙잡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38세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10년 차, 아이는 없었지만 나름 알콩달콩 살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고 남편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 일이란 게 들쭉날쭉하다 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카페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으로 저축을 했습니다. 카페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서 단골도 제법 있었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아 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모았죠. 그 돈은 우리 부부가 허리띠 졸라매며 10년 동안 쌓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언젠가 더 큰 카페를 열거나 남편과 함께 작은 집을 장만할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는 몇 달 전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제가 무심코 오늘 좀 바빴어? 라고 물으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냥 좀 바빠서 그래라며 대화를 피했죠.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가 했습니다. 프리랜서 생활이 워낙 불규칙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새벽 2시쯤 그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진 못했지만 곧 다 정리될 거야 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땐 그냥 클라이언트와 통화하나 보다 했죠.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심을 품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큰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라며 설득하더군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고 마치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죠.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 3억 원은 우리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라 쉽게 꺼낼 수 없었죠. 게다가 저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터라 그의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며칠 동안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내가 책임질게. 믿어줘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저는 결국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의심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그 돈을 정말 사업에 투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가 텅 비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은행 착오인 줄 알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은행에 달려갔죠. 직원이 보여준 계좌 내역에는 단 하루 만에 모든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돈이 한 번의 송금으로 어딘가로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지만 직원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외 계좌로 송금된 건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그때부터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의 옷, 노트북, 심지어 서랍 속 오래된 수첩까지 다 꺼냈죠. 그런데 그의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장에는 그의 옷이 단 한 벌도 남아있지 않았고 책상 위에 늘 놓여있던 노트북도 사라졌어요. 심지어 결혼 사진까지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저를 떠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완벽히 계산된 도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어요. 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끝없이 맴돌았죠. 제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를 너무 믿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가 날 속인 걸까?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앉아 있었죠. 그 순간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웃음, 다툼, 그리고 꿈 모든 게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복잡하다며 빠른 수사는 어렵다고 했어요.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해외 계좌로 연결되어 있었고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모든 걸 잃었다는 게 실감 났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전부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이 사라진 뒤 저는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계정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 그가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죠. 거기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가 다른 여자와 연락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메일에는 곧 다 정리하고 갈게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여자가 보낸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그 여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배경은 낯선 도시의 해변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더 파헤쳐 보니 그 여자는 동남아시아 태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몇 달 전부터 그녀와 연락하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이메일에는 그들이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심지어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준 돈, 그 3억 원은 그녀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였어요. 그 돈으로 그들은 어디선가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저를 이렇게 철저히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10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던 그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이고 나오지 않았죠. 친구들이 걱정하며 찾아왔지만
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걸까? 왜 그가 저를 이렇게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저는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혼식 날 그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만 있으면 난 평생 행복할 거야. 그 말이 지금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더니 자리에 앉아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인가 했는데 그녀가 계산을 하면서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김수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돈을 잃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신 걸까? 제가 머뭇거리자 그녀는 걱정 마세요. 당신 같은 피해자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제 남편 같은 사례가 최근 몇 년간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훔쳐간 것부터 다른 여자와의 연락 흔적까지요.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듣더니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돈을 일부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남편의 계좌 내역, 이메일 기록, 그리고 그가 연락했던 여자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죠. 저는 밤을 새워가며 그의 이메일을 뒤지고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뒤로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꼼꼼했어요. 남편이 돈을 송금한 해외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국제금융 전문가와 협력했고, 제가 제공한 이메일 기록을 바탕으로 그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몇 주 뒤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기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속아서 돈을 보낸 걸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도 저를 속인 거였죠. 이중 배신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남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조직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하나는 그냥 잊고 새 출발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되찾고 남편과 그 조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였죠.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너무 지쳤거든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정말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연락했던 여자의 신원을 좁혀갔고 그녀가 동남아시아 태국에 기반을 둔 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일 가능성을 알아냈어요. 놀랍게도 그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 명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로 결혼한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아 달콤한 말로 유혹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어요. 김 변호사는 국제경찰과 협력해 그 조직의 본거지를 추적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는 그 여자와 함께 그 나라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 결국 조직에 배신당해 돈을 잃고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그가 자업자득을 당했다는 생각에 통쾌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가 그렇게 망가진 걸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동정할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돈을 되찾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였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저에게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을 직접 만나서 그의 증언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는 빚더미에 앉아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김 변호사는 저에게 그를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 인간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무릎 꿇고 빌어도 제 가슴에 박힌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그가 가진 정보가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일 수 있어요 라고 설득했죠. 결국 저는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가 있는 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눈앞에 서 있는 그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초췌하고 눈밑은 퉁퉁 부었으며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 슬픔, 연민 온갖 감정이 뒤섞였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물었어요. 내 돈은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그 여자를 만났고 그녀가 사업 제안을 하며 접근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제시한 꿈 같은 미래에 홀려서 제 돈을 그녀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고 그는 사기당한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는 그 뒤로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는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배신한 가해자였다는 걸요.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사기 조직을 추적하는데 속도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조직의 본거지를 특정하는데 성공했고 국제경찰의 협력으로 주요 멤버 몇 명이 체포됐어요. 제 돈은 일부만 되찾았지만 그래도 1억 원 가까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침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카페를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뜸하고 마음도 무거웠지만 동네 단골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한 단골 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오시며 아가, 세상은 원래 힘들지만 너 같은 사람은 결국 이겨낼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또 다른 단골은 자신의 친구를 데려와 카페를 홍보해 줬고 덕분에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돈을 잃고 사랑을 잃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동네에서 열린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수제 쿠키와 커피를 판매했는데 반응이 엄청났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쿠키를 사갔고 심지어 한 블로거가 제 카페를 SNS에 올리면서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그 덕에 카페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새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제 돈을 훔쳐갔지만 제 꿈까지 훔쳐갈 순 없다는 거요.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키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째 매장을 준비 중이고 지역 농가와 협력해 유기농 재료로 만든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에요. 남편이 제 전 재산을 훔쳐갔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바로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믿음,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하지만 이걸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충분히 강하니까요.